안녕하세요. 오전반에 동영상이 뭐 잘못돼갖고 저녁반 거를 3시간을 찍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전반 수업하듯이 뭐 이렇게 대답도 잘하시고 촬영한 게 이제 공개가 되니까 오전반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답을 잘하시는 건 아닌데 그런 척은 하자고요. 오늘은 투자론 지난주에 한 거 이어서 이제 뒷부분 가야죠. 그래서 143페이지 투자 분석의 기법부터는 지난주에 한 부분은 투자론에서 한 3문제 정도 맞으시려면 다 맞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고 오늘 할 부분은 사실 내용이 어려운 것도 어렵고요. 문제가 계산 문제 위주로 내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솔직한 얘기로 틀리셔도 합격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맞춰야 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43페이지는 투자 분석의 기법에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과 고려하지 않는 방법 구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나오면 틀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나 또는 뭐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이런 데서 계산 문제 나오는 것들은 틀리셔도 사실 합격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시간이 좀 오래 잡아먹을 것 같다 그러면 안 푸셔도 되고 앞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가능하면 다 맞으시고 그렇게 공부하셔야 투자론에서 한 3문제는 맞춰서 갈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143페이지는 투자 분석의 기법에서 일단 그 앞에 있는 것처럼 투자 분석의 기법은 종류가 둘로 크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하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하고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건 현가 계산을 한다 라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현가 계산하는 걸 할인한다고 하니까 얘는 할인 기법. 그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현가 계산 같은 건 아예 하지도 않는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얘를 비할인 기법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고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건 이게 할인 기법이니까 무슨 말 들어가야 돼요? 할인자 들어가야죠. 할인자. 그 다음에 현가 계산하는 거니까 현가자 이런 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또는 현가 회수기간법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또는 뭐 단순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전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류합니다. 주의하실 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의 구체적 내용 들어가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는 종류가 3가지 있잖아요. 순환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위법. 그럼 얘네들도 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이거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능하면 다 맞게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내용 들어가셔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는 개념하고 종류 2가지 공부하셨었는데, 일단 개념에서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돈의 액수를 2가지 일단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현금 수지라는 말 자체가 수는 누구를 뜻한다고 그랬고 수입, 지는 지출을 뜻하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수익과 지출이라는 2가지 돈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수입 계산한 걸 뭐라 부르는 거고 현금 유입이라 부르는 거고, 지출 계산한 걸 뭐라 그래요? 현금 유출이라 불러요. 근데 얘는 할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돈들을 다 언제 돈으로? 현재 돈으로 환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유입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걸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도 현재 가치로 바꾼 돈을 현금 유출의 현가라고 해서 이 돈의 액수 2가지를 실제로 어떻게 한 다음에 구한 다음에 이 2가지 돈의 크기를 서로 어떻게 본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만약에 현금 유입액이 더 크면 어떻게 하는 거고? 투자하는 거고, 현금 유출이 더 크다 그럼 투자를 기각하는 이런 방법을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때 이 2가지 돈의 액수를 비교하는 방법에
이 두 개를 서로 빼서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랬다면 이걸 순형가법이라 부르는 거고, 이 둘의 크기를 나눠서 비교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 이 둘의 크기를 같다고 놓고 비교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내부 수익률법이라 부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는 종류가 세 가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개념이고, 그럼 이거 시험 문제 되면 틀릴 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내려고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언급을 합니다. 그럼 거기 정리되어 있는 이 특징이라고 하는 건 요 현금 유입의 현가를 구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성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유입, 수입과 지출을 계산할 때는,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종류가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매년 이 부동산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득 또는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었고, 이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자본이득 또는 지분 복귀액이라고 하는 두 가지 수익, 지출 계산하는 거 있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계산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둘 다 계산한다는 건 매년 발생하는 수익도 계산하고 나중에 팔아먹었을 때도 계산하니까 한 해치 가지고는 이 값을 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수입을 계산할 때 여러 해의 수입을 모두 다 계산한다 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득이득 계산할 때, 즉 영업현금흐름 계산할 때 실제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라 볼 수 있는 거, 벌어들이는 수입이라 볼 수 있는 건 종류가 몇 가지 있다? 네 가지가 있었어요. 가능이든 유효든 총소득, 거기서 경비를 뺀 순소득, 거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세전, 거기서 영업소득세를 뺀 세후. 이 네 가지 수입은 그 크기가 다 똑같을 거다? 그렇죠. 각각의 금액을 빼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수입 중에 어떤 돈을 기준으로 이 금액을 결정할 거냐를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유입액은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 세후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현금 유입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면 투자된 돈에도 종류가 두 가지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지렛대 효과 할 때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걸 빼고 나면 이게 세전값이 되는데, 이 세전은 누가 번 돈? 내가 번 돈이었고, 그 다음에 이 부채 서비스액은 은행이 번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분수익, 이걸 저당수익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합한 나의 수입이 순소득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은행 돈도 들어갔고 내 돈도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벌기 위해서 투자된 돈은 내 돈과 은행 돈을 합한 총투자액이라 부르는 거고, 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된 돈은 오로지 누구 돈만 들어간 거예요? 내 돈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 부채 서비스액, 은행한테 가야 될 수익을 기준으로 그 위에 있는 건 내 돈하고 은행 돈하고 같이 번 돈이고, 그 밑에 있는 건 순전히 누구 돈만? 내 돈으로 번 거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세후값은 부채 서비스액 위에 있다, 밑에 있다? 밑에 있으니까 이걸 벌기 위해서 투자된 돈은 오로지 누구 돈만 본다는 거예요? 내 돈만 보는 거예요, 내 돈만. 그래서 현금 유입을 세후로 본다면 그때 투자된 투자 자본, 즉 현금 유출의 크기는 항상 뭘 갖고 계산한다? 지분 투자액 갖고 계산합니다. 이게 기출이 됐었는데 맞는 지문으로 나오니까 별로 중요하게 안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문제집 안에 이것도 문제 언급해놨죠. 그래서 수입은 세후값, 지출은 지분 투자액.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된 값들은 다 언제 값이니까? 미래 값이니까 이걸 다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계산한다라는 것도 특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는 이거 묶어서 내면, 우리 문제집 안에 있는 것처럼 이거 묶어서 내면 틀리는 분들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나 뭐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특징에 대해서 물어볼 때 특히나 이거 물어보면 틀릴 분들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하시고, 요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개념이고, 개념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시험 문제 언급을 하죠. 그 다음에 개념 공부하셨으니까 두 번째 공부하실 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종류. 그 종류가 몇 가지 있으니까?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 물어보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순형가법. 순형가법은 영어로는 NPV법이라고 해서, 얘는 당연하게도 누굴 이용해서? 순현가라는 걸 이용해서 투자 분석을 합니다.
그럼 이때 순현가라는 건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본 거다? 뺀 거예요, 뺀 거. 그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평가에서 현금 유출의 평가를 그냥 뺀 값입니다. 뺀 값이에요. 그럼 얘는 빼서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얘는 뺐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얘가 순현가가 0보다 작다는 거고, 플러스가 됐다는 건 얘가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걸 말하니까 순현가는 항상 0을 비교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순현가가 0보다 크면 이 수입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투자하는 거고, 순현가를 계산했더니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투자 안 하고 마는 거죠. 근데 투자안이 하나만 있을 땐 이런 판단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투자안이 여러 개 있다면 순현가가 0보다 큰 애 중에서 순현가가 어떤 애를 찾아라? 가장 큰 애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순현가가 가장 크다라는 거의 뜻은, 순현가가 가장 크다라는 건, 이 순현가라는 게 쉽게 말하면 내가 벌어들인 거에서 나가는 돈을 뺐으니까 나의 이윤이 되는 거잖아요, 이윤. 그럼 순현가가 가장 큰 걸 찾은 건 내 이윤, 즉 나의 부가 어떻게 된 거? 극대화되는 걸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의 극대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누구다? 순현가법인 거죠. 주의하실 건, 지난주에 화폐 시간가치 계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수입,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이 만약에 미래의 돈이면 그 돈을 언제 돈으로 바꾸려면, 현재 돈으로 바꾸려면 이 미래의 돈을 현재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나한테 주어진 돈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예요? 현가계수라는 걸 곱해줘요. 내가 구해야 될 돈이 현재 가치다.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돈인 나한테 주어진 돈인 미래 돈에다가 뭘 곱하면, 현가계수를 곱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하려는 현재 가치가 되는 거니까,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현가계수가 필요한데, 현가계수에는 반드시 두 가지 값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N값과 R값. 그때 요 R값을 우리는 뭐라 부르고? 할인율이라 부르는 거고, 이 할인율을 순현가법에서는 누구 쓴다는 거예요? 위험조정 할인율인 요구수익률을 갖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순현가법에서는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요구수익률의 크기가 미리 주어져야 그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현가법이에요. 그러면 얘는 내용 자체가 어려울 게 별로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뭐 낸다? 순현가를 구하세요를 자꾸 내는 거죠. 내용이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성 지수법도, 얘는 영어로는 PI법이라 부르는데, 얘도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성 지수라는 걸 이용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때 수익성 지수는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다? 나눈 겁니다, 나눈 거. 그래서 현금 유입의 평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에요. 그럼 나누기 나오면 장난치는 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A에 대한 B의 비율, 또는 A에 대한 B, 이렇게 표현하니까 위아래 바꿔서 시험 문제 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문제집 쓰신 분은 이걸 되게 즐겨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개 안 운동하게 하세요. 누구를 누구로 나누는가. 그래서 이거 운동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해진 수익성 지수는 이 값을 나눴기 때문에 누구랑 비교하게 된다? 0이 아니라 1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1보다 크다라는 건, 분수가 1보다 크다는 건 위에 값이 밑에 값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위에 들어가는 현금 유입이 크다는 얘기니까 이땐 투자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계산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다라는 건 밑에 있는 분모 값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분모가 나가는 돈이니까 나가는 돈이 많을 때는 투자 안 해야죠. 뭐. 그 다음에 얘는 투자안이 하나 있을 때만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투자안이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서 수익성 지수는 그 값이 어떤 애? 가장 큰 애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이 두 개는 똑같은 방법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투자안이 만약에 A라는 애는 100원을 지출하면 110원을 버는 투자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B라는 투자안은 1000원을 지출하면 1020원을 버는 투자안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A는 순현가 계산하면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얼마? 10원. 그 다음 B는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20원. 그럼 투자자는 그 중에서 당연히 누굴 선택해요? 더 많이 버는 애. 그러니까 부의 극대화 기준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두 개 중에서 내가 버는 돈이 실제로 더 많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순현가법입니다. 그럼 순현가법은 당연히 누구 선택해요? B 선택해요, B. 근데 수익성 지수법은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얘를 얘로
나눈 거예요. 얘를 얘로 나눈 거. 그럼 얘는 얼마 나오고? 1.1이 나오고 얘는 1.02가 나오니까 수익성지수법에서는 그 수익성지수가 가장 큰 거 선택한다며요. 그러면 그때는 수익성지수법에서는 누굴 선택한다? A 선택합니다. 그럼 수익성지수는 어떤 판단을 한 거예요? 얘는 10원을 벌려면 얼마만 있으면 되는 거고 100원만 있으면 되는 거고 얘는 20원을 벌긴 하는데 그걸 벌으려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1000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똑같이 10원을 버는데 얘는 100원이면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있어야? 500원 있어야 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10원을 벌기 위해서는 B보다는 A가 훨씬 적은 돈으로 100원, 10원을 버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적은 돈으로 똑같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니까 투자에 뭘 따지는 거다? 효율성 따지는 거예요. 효율성. 적은 돈으로 똑같은 걸 버는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투자의 효율성 판단 기준이 돼요. 그럼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순영가법에서 나온 결론하고 수익성지수법에서 나온 결론이 언제나 반드시 꼭 동일할 거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결론은 동일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익성지수법도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언제 가치로 바꾸려면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한 거고 현가계수가 필요한 거고 그 현가계수에 들어가는 R값을 누구 쓴다는 점에서는 요구수익률 쓴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얘네들은 내용 물어보는 거 나오면 되게 쉬운 문제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뭘 내더라? 순영가든 수익성지수든 그 값을 실제로 구하세요를 자꾸 묻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인 내부수익률법이 개념적으로는 제일 어려운데 내부수익률법은 영어로는 IRR이라고 해서 이 R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현가계수에 들어가는 할인율 말하는 거예요. 할인율. R값 할인율. 그래서 얘는 뭘 구하는 거다? 할인율 구하는 방법입니다. 할인율. R값이 할인율이니까. 그래서 내부수익률법도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부수익률이라는 걸 이용해서 투자 판단하는데 이때 내부수익률이라는 건 똑같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비교하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한다는 거예요?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 현금 유출의 현가를 어떻게 만드는? 같게 만드는 뭘 구한 거다? 할인율 구한 거예요. 할인율. 즉 현가계수에 들어가는 누구 계산한 거? R값 계산한 게 내부수익률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을 배우고 있는 이유는 어떤 투자자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투자의 개념은 어떻게 정했어요? 현재 확실한 지출과 미래 불확실한 수입을 서로 어떻게 하는 거? 맞바꾸는 거. 또는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현재 확실한 지출을 희생하는 행위. 뭐 이렇게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지금 100원이 있는데 이걸 어디엔가 투자해 놓으면 불확실하긴 하지만 미래에 2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어떤 투자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투자자는 여기다 투자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현재 100원하고 미래 200원을 비교해서 누가 더 커야? 미래 들어오는 200원이 더 커야지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 두 개 돈은 바로 비교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미래 돈 200원을 언제 돈으로 환산한 거다? 현재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해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화폐 시간가치 계산을 왜 한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미래의 돈을 현재 돈으로 바꿔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구하려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돈은 미래 200원을 알고 있고 내가 구해야 될 돈은 그 돈의 현재 가치니까 걔 이름을 딴 뭐 개수, 즉 뭐 곱해 주시면 돼? 현가계수라는 거 곱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현가계수를 요 돈에다 곱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화폐 시간가치 계산은 항상 이런 구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 현가계수에 들어가야 될 값이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N값하고 R값. 근데 이 R값을 순영가법이나 수익성지수법에는 누구 쓴다고 그랬습니까? 요구수익률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그 요구수익률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현가계수를 여기다 곱해갖고 이 값도 계산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계산된 값과 이 돈을 어떻게 해서 빼서 비교했다면 이걸 뭐? 순영가법. 이 두 개를 나눠서 비교했다면 수익성지수법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순영가법이나 수익성지수법을 하려면 요 R값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부수익률법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이 R값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이 R값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현가계수를 곱해봤자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R값이 모르는 현가계수를 아무리 곱해봐야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빼보거나 나눠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금액을 알아야지 빼보거나 이 금액을 알아야 나눠볼 텐데 뭘 몰라서 이 R값을 몰라서 이 금액을 모르니까 빼지도 못하고 나눠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두 개를 어떻게 놓고 같다고 놓고 뭘 구해본 거예요? 이 R값을 구해본 거예요. R값. 그렇게 구해진 요 R값을 뭐라고 부른다? 내부 수익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구하라고 잘 안 물어요. 왜?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개념 물어보고 이 내부 수익률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다? 지난주에 수익률의 종류 배울 때 내부 수익률과 동의어인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의 의미를 가지니까 기대 수익률을 누구랑 비교해서 투자 판단했듯이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판단했듯이 내부 수익률도 누구랑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만약에 내부 수익률이 더 크면 어떻게 하고 투자하는 거고 만약에 내부 수익률이 더 작으면 그때는 투자를 기각하는 거고 내부 수익률도 수익률이니까 그 수익률은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큰 게 좋겠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어떤 애?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이 뭐다? 이게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개념만. 그걸 이해하려니까 뭐가 이해돼야 되고 화폐 시간가치 계산이 이해가 돼야 되고 그럼 화폐 시간가치 계산은 왜 하는 거고 미래 돈을 언제 돈으로 바꿀 일이 생겼으니까 현재 돈으로 바꿀 일이 생겼으니까 그걸 바꾸는 방법은 내가 구해야 될 돈이 현재 가치니까 그 현재 가치의 이름을 딴 뭐 개수 곱한 거죠. 뭐. 근데 그 개수에 들어가는 누구를 모르니까 R값을 모르니까 그 R값을 구한 게 뭐다?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개념 접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세 가지 다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우리 문제집 안에도 몇 개 들어있는데 내용 물어보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 거예요? 계산하라고 낼 때. 그래서 그 계산하라는 문제가 지금처럼 투자한 하나에 대해서는 할 만한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몇 개씩 내니까 투자한 4개를 주고 그 4가지 투자안의 순현가를 구하든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고 내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내용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맞추셔도 돼요. 근데 뭐가 나왔을 때가 문제다? 계산 문제 나왔을 때 그거를 빨리 풀 수 있다면 풀어보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틀리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가시면 어림셈법 나와요. 어림셈법. 148페이지 어림셈법. 그래서 어림셈법은 일단 개념과 관련해서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자고 그랬죠. 첫 번째, 얘는 한 해 동안의 뭐만 영업수지 또는 소득이득만 계산한다. 라는 거 일단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얘는 승수와 수익률이라는 걸 계산해서 그 승수는 어떨수록 작을수록 수익률은 더 클수록 투자하는 방법을 어림셈법이라 한다. 개념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딱 한 해 동안의 소득이득, 즉 영업수지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뭐네요?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있는 승수와 수익률 구하는 식 물어요. 승수와 수익률 구하는 식. 그러면 승수를 구하는 식은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그 부동산에 투자된 투자 자본을 나눈 값이 승수예요. 그래서 승수가 작을수록 좋은 이유는 이 승수가 누구의 의미를 갖는다?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 값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 승수를 구하는 식이 수익분의 투자자본인데 이 승수에 들어가는 요 수익과 투자자본은 다 어디서 나온 값? 한 해 동안에 영업수지에서 나온 값이에요. 아까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으니까 한 해 동안에 영업수지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값은 다 어디서 나온 거다? 한 해 동안에 영업수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업수지 계산할 때 수익이라 볼 수 있는 건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가능이득, 유효등, 총소득. 그 다음에 순소득, 세전, 세후. 그럼 수익의 종류가 4가지니까 승수의 종류가 4가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다 따온 거죠. 그럼 승수 구하는 식에서 요 밑에 들어가는 수익의 이름은 다 어디에 나와 있다? 이름에 다 나와 있어, 이름에. 그럼 승수 구하는 식은 어떻게 만든다? 무슨 승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슨에 해당하는 게 어디로 들어가면 돼? 분수에서 밑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이름을 따서 만든 승수니까. 그래서 항상 승수를 계산하는 식은 승수 앞에 있는 말이 무조건 어디로 가라? 밑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말이 종류가 4가지잖아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부채 서비스액 위에 있는 누구랑 누구, 총소득과 순소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채 서비스액 위에 있는 순소득과 총소득은 내 돈만 가지고 번 수입이 아니라 내 돈과 은행 돈을 합해서 번 돈이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요게 이제 승수 앞에 있는 말이 요거일 때는 여기에 들어갈 투자자분은 내 돈과 남의 돈을 합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부른다? 총투자액. 근데 만약에 여기 들어가는 말이 승수라는 말 앞에 들어가는 말이 부채 서비스액 밑에 있는 거 누구? 세전과 세후일 때 그럼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채 서비스액 빼고 난 돈이니까 이건 순전히 누구 돈만 가지고 내 돈만 가지고 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갈 투자자분은 누구 돈만 들어가면 돼? 내 돈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만드는 거니까 승수 만드는 식 찾아내면 되니까 이름에서 일단 뭐 찾고 밑에로 들어가는 값 찾고 그 밑에 들어가는 말이 부채 서비스액 위에 있는 총소득이나 순소득이면 총투자액, 부채 서비스액 밑에 있는 세전값이나 세후값이면 지분투자액. 이걸 뭐하러 외워요? 이해만 하시면 되잖아. 시험 문제는 구하는 식 물어보고 조금 어렵게 내면 실제로 구해라 되고 그게 답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은 이 승수와 무슨 관계 있다고요? 역수관계래요. 거꾸로 뒤집으면 된대요. 뒤집으면. 그러면 수익률은 역수관계니까 구하는 식은 알고 있는 걸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만 알고 있으면 돼. 누가 누구의 역수인지만 아시면 되지. 누가 누구의 역수인지만. 그래서 총소득 승수는 수익률로 안 본다고 그랬죠. 왜? 얘는 경비를 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익이 아니라서 아예 수익률로 안 보고 얘는 비율분석법에서 말하는 총자산 회전율이라 부르는 거고 그래서 수익률이라 볼 거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순소득 승수의 역수,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 세후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를 뭐라고 부르는지만 아시면 되죠. 그래서 근데 뭐 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렛대 효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수익률을 저당 수익률이라 불렀고 이걸 지분 수익률이라 불렀잖아요. 그러면 내 돈과 남의 돈을 합해서 순소득으로 벌어들인 수익률은 뭐라 불렀어요? 종합 수익률. 그 구조예요, 그냥. 그러니까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률은 누구? 종합 수익률. 그 다음에 세전값으로 계산한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 그 다음에 세후값 가지고 계산한 수익률은 세후 수익률. 이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종합 수익률을 다른 말로 종합 자본 환원율, 종합 환원율, 자본 환원율 등등등 해서 부르는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자 들어가는 거는 다 누구의 역수다? 순소득 승수의 역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분자 들어가는 것들, 지분 수익률, 지분 배당률 또는 지분 환원율 또는 세전 수익률이라 부르는 건 누구의 역수다? 세전 승수의 역수다. 그 다음에 세후값 들어가는 거는 승수도 이름이 하나밖에 없고 수익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는 따로 외우실 필요도 없네.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만 조심하면 돼. 종합자 들어가는 애랑 지분자 들어가는 애가 누구의 역수고 귀찮으시면 아예 그 계산식을 외워버리시면 되고. 그러니까 수익률 중에서는 중요한 게 그러니까 누구예요? 종합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밖에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승수 계산하는 식하고 수익률 계산하는 식 외우고 있는지 물어보면 쉬운 문제. 그걸 가지고 실제로 구하라고 내면 그나마 좀 까다로운 문제. 그 옆에 있는 비율 분석법은 여러 가지 비율을 이용해서 투자 분석하는 방법인데 거기 나와 있는 비율 다 외우고 계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최소한 몇 개라도 외우셔라.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행률 이 3가지 비율만이라도 외워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 비율은 중요한 게 동의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저당 비율 또는 융자 비율 또는 LTV라고 부르고 구하는 식은 어떻게 돼요?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 가치 분의 그걸 담보로 빌린 부채 또는 대출금. 그래서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이따가 하시게 될 대출 가능 금액 구할 때 LTV 기준으로 대출금을 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때도 이거 써먹어야 되니까 이 식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있는 부채 감당률은 아예 어떻게 외우셔라? 순두부.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뭐로 나눈가?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가. 그래서 얘는 내가 벌어들인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쯤 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부채 감당률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채 감당률은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큰 게 좋지. 개념 지금 여기 뭐랬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순영업소득은 내 수입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은행한테 줄 돈이니까 내 수익이 큰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채를 감당할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이니까 당연히 그 값이 클수록 내가 벌어들이는 순영업소득이 은행빚 갚고도 남는다는 얘기니까 얘는 그 값이 클수록 좋은 겁니다. 당연하게.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은 내가 벌어들인 유효총소득으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갚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그럼 이거 계산하는 시계 잘 안 외워지시는 분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세 가지 값,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고 나면 뭐가 되고 순영업소득 되고 거기서 뭘 빼고 나면 부채 서비스액을 빼고 나면 세전값이 되죠. 그럼 구하는 시기에 뭐가 만들어지면 세전값 구하는 게 만들어지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업수지 구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뭘 이해를 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이게 뭐가 되는 거니까 세전값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는 식이 뭐가 만들어지면 세전값 구하는 관계가 되면 이건 구하는 식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밑으로 누가 들어가니까 유효총소득 들어가니까 밑에 들어가는 값이 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수입이니까. 그러면 이 값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죠. 이름도 그렇잖아요. 채무 불이행이니까 돈을 못 갚을 확률 아니에요. 그 돈을 못 갚을 확률은 그 값이 작을수록 내가 버는 수입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 다음 아까 총자산 회전율은 누구의 역수라고 했던 거? 총소득 승수의 역수라 했던 거. 그래서 수익률에서 안 쳐주니까 비율분석법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은 이게 누구의 역수다? 총소득 승수의 역수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비율분석법에 있는 대부비율과 부채 감당률은 금융론 가면 이걸 이용해서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가능금액 구할 때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율은 최소한 꼭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낸다? 지금 얘기한 어림셈법에서 승수 4개, 수익률 3개, 그 다음 비율분석법에서 비율, 총자산 회전율까지 포함해서 4개. 얘 계산식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실제 값을 구하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 식을 다 외웠다. 그리고 금방 계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풀어보는 거고. 난 이거 외운 적도 없고 기억도 잘 안 난다. 그러면 읽어보는 것 자체가 시간 아까우니까 최대한 빨리 찍고 넘어가시면 되고.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난 이거 안 풀을 거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외워야 푸는 문제니까 그냥 안 외우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틀린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시험 문제는 거의 해마다 내고 있고. 그 다음 150페이지 가시면 기타 투자 분석 기법에서 회계적 이익률법은 개념 한번 물었고 그나마도 주로 뭘 내요? 얘는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주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별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이라는 걸 이용해서 투자 분석을 하는 건데 이때 회수기간은 내가 투자한 투자 자본을 내가 벌어들인 수입으로 회수할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투자안에다가 10억을 투자했는데 이 투자안에서 매년 1억씩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이 투자된 돈을 매년 1억씩 벌어들인 수입으로 회수하려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10년 걸리죠. 그 10년을 뭘 한다? 회수 기간.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따놓은 거지 뭘. 그게 회수 기간 구하는 식이요. 그래서 회수 기간은 그렇게 구해요. 그럼 얘처럼 매년 벌어들이는 수입이 똑같을 때는 그냥 나누시면 되는데 이 매년 수입이 그렇지 않고 1년에는 1억 벌었고 2년째에는 2억 벌었고 3년째에는 3억 벌었고 4년째에는 4억 벌었다. 그럼 이와 같이 매년 버는 수입이 똑같지 않을 때는 나눠서 회수기간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나가는 거예요. 빼나가. 10억 투자한 돈 중에서 1년에 얼마 벌었어요? 1억. 그럼 남은 돈 9억 더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2년에 2억 벌었으니까 7억. 3년에 3억 벌었으니까 4억. 그러면 4년째까지 하면 남은 돈이 더 이상 없죠. 그럼 요 0이 되는 순간이 뭐다? 회수기간. 그래서 매년 버는 수입이 똑같을 때는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똑같지 않을 때는 빼서 그 값이 얼마가 될 때가 0이 될 때가 회수기간입니다. 기출문제에서는 이걸 냈었고 우리 문제집에는 나누는 걸 넣어놨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수기간 계산해서
회수기간은 짧은 게 좋겠어요? 긴 게 좋겠어요? 당연히 짧은 게 좋죠. 그만큼 버는 수입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회수기간은 그 값이 짧은 걸 선택하는 게 회수기간법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했던 건 양가라 3번의 종류에서 회수기간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다는 거죠.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평가회수기간법과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 회수기간법. 이게 다예요. 시험 문제는 두 개, 많으면 세 개까지 내고 그 두 개, 세 개 나올 때 이거는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됐던 내용도 많고 이것만을 물어본 적도 있고 또는 정답은 아니더라도 물어봤던 지문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얘는 무조건 내는 테마고 이게 한 문제로 나오느냐 아니면 다른 문제 낼 때 같이 내느냐의 차이가 있건 어쨌든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내용까지 물어보는 거에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맞으셔야 돼. 이거 틀리면 좀 곤란하죠. 틀리라고 하는 거는 틀려도 되는 건 누구예요? 틀려도 되는 건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땐 틀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걔가 한 두 개쯤은 나온다는 거죠. 계산 문제가. 그래서 투자론에서 나오는 6문제 중에 이쪽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틀리셔도 되니까 한 3개만 건져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못했던 투자론 나머지 내용이고 잠깐만 쉬었다가는 153페이지부터 보시면 금융론 나오니까 금융론에서 자금 조달하고 상환하는 방법까지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잠깐만 쉬었다가 153페이지부터 다시 정리합니다.